네, 안녕하세요. JPA와 엔티티 설계 세션, 제가 그때 녹화를 못해서 이렇게 재녹화를 해서 다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세션의 목표는 JPA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JPA와 그 ORM이라는 개념, 그리고 JPA가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개념과 함께 다뤄볼 거고, 그리고 JPA를 통해서 그 앞전 시간에 했던 저희 엔티티 서로 연관관계를 설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JPA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네, 그런 부분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JPA를 다루기 전에 어떤 백엔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백엔드 개발이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어떤 리퀘스트, 그러니까 요청에 맞게 좀 전송해 주는 거죠. 어,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날 것 그 자체의 데이터들을 그 서비스에 맞게 잘 편집을 해서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직렬화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포맷.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지금 자바 객체는 어떤 그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돼서 결국 컴파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어떤 바이트 코드나 혹은 뭐 0101 바이너리 코드 등의 포맷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백엔드 개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조를 알맞게 설계를 해서 그 구조를 이 백엔드 개발자는 이해를 하면서 어, 그 구조를 이해해서 그 데이터를 전송 가능한 포맷으로 옮기는 것이, 이 두 가지 측면이 백엔드 개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백엔드 개발의 프로세스를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그 화살표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어, 개발을 백엔드 개발을 처음 딱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 DAO, DTO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서비스 로직을 가장 마지막에 구현하는 방식이 아마 되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요즘 DDD라고 해서 뭐 도메인 드라이븐 디벨롭먼트 해서 서비스 로직을 아예 먼저 구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 취사를 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천천히 설명드리면 이 데이터 구조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SQL문이죠. SQL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또 저장하고 또 처리하기 위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SQL을 사용해서 직접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객체를 저희가 DAO라고 부르는데, 이게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는 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수행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DTO도 필요한데, 그렇게 DAO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구조체 역할을 하는 DTO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서비스 로직, 물론 데이터를 뭐 조건이나 뭐 반복을 통해서 어떤 막 이렇게 편집을 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데이터 구조 설계를 할 때 이런 create 테이블 등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DDL, 그러니까 SQL 중에서도 DDL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구조체 형식으로 요게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를 담는 건데 이 객체 지향이죠. 저희는 또 객체 지향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캡슐화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멤버라는 데이터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DTO, 멤버 DTO를 저희가 만들었고 안에는 멤버 아이디라는 인트 값, 그다음에 name, tel이라는 스트링 값이 있네요. 아마 뭐 멤버 식별자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겠죠. 그런데 이러한 변수들을 외부에서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프라이빗이라는 지정자를 맨 앞에 붙여주면 그 외부에서 이를 바로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멤버의 어떤 멤버 점 뭐 네임 이런 식으로 속성을 바로 참조할 수는 없게 만듭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캡슐화라고 하는 건데 다양한 개발자들이 같이 이 객체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 이 객체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속성들이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협업과 보안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지정자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객체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 코드에도 나와 있지만 이 퍼블릭 메서드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 객체를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서드들 지금 보시면은 get member ID, set member ID 등으로 있죠. 그래서 get name, set name, get tell, set tell 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통해서만 참조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getter setter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DAO 객체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와의 커넥션을 또 생성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는 코드와 같이 어,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먼저 일단 자바 진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그런 API를 저희가 JDBC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뤄보게 될 JPA 또한 이러한 JDBC 기반 통신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프로토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HTTP나 뭐 FTP, SMTP 등등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토콜, 네,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트링 URL 보시면은 HTTP URL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제 프로토콜이 다른 겁니다. 이 JDBC라는 그런 기술을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그 JDBC 중에서도 MySQL 저희가 지금 사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기 때문에 그런 MySQL을 이용하고 호스트명도 입력을 해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URL을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접근할 유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지금은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성을 먼저 설정해주고 커넥션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커넥션에다가 이러한 앞선 속성 값들과 그 다음에 MySQL에 접근하기 위한 그 MySQL의 접속을 돕는 드라이버를 직접 이제 가져와서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DAO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DAO 객체는 DTO 객체는 그 데이터마다 이제 1대1로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어, DTO 또한 어떤 그 API죠. 그러니까 특정 요청에 따라서 하나씩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DAO, DTO 객체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댓글을 생성한다던가 멤버를 만든다던가 그러한 계정 하나하나 다 일일이 1대1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API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데이터를 불러오는 DAO를 또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직접 이제 SQL 문의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SQL 쿼리를 직접 문자열 객체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특정 객체에 어떤 4개 변수로 집어넣어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JPA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물론 쿼리는 좀 익숙하시면 좋습니다. 쿼리는 익숙하시면 좋은 게 JPA를 사용하면 쿼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하여튼 쿼리는 결국에 직접 써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쿼리는 익숙하면 정말 100배, 1000배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똑같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뭐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멤버 데이터에서 이제 성별이라는 그런 뭐 바이너리 값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값을 추가하려 한다면 어 앞선 코드로 봤을 때 일단 이 DTO 객체를 수정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SQL이라는 스트링 값을 또 일일이 설정해 줘야 될 겁니다. 가지고 오려는 속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SQL이라는 값을 또 일일이 수정해 줘야 되고 이 코드 전체에서도 set, get, member, 뭐 set, get, 뭐 gender 이런 식으로 또 메서드를 추가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객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 한다면 또 DAO 객체를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DTO 객체도 어, 어떤 기능인지에 따라서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JPA를 사용한다 해도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DAO 객체를 또 생성해 줌으로써 앞서 커넥션을 생성하고 또 이런 식으로 쿼리를 써주고 어,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과정을 또 일일이 그대로 반복해야 된다라는 점이 아주 귀찮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QL 같은 경우는 DBMS, 그러니까 MySQL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작동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층 구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한 것의 장점은 어, 각 계층별로 명확히 역할이 구분돼서 아주 효율적인 분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나는 백엔드 개발을 하면은 프론트엔드의 코드는 알면 좋지만 그렇게 몰라도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쪽 개발을 하시면은 백엔드 쪽을 몰라도 거의 상관이 없다. 뭐 그런 것이 계층 모델의 장점이죠. 근데 백엔드 개발에서 이런 식으로 SQL을 하나하나 정해주고 뭐 수정을 해야 된다라면은 그렇게 계층을 나눈 이유가 좀 모호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쿼리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쿼리는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쿼리 튜닝 등을 통해서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이는 그 쿼리를 사용하는 측에 굉장한 또 재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보안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자바를 사용해서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해서 백엔드 개발을 하는데 결국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저희가 다룰 때는 객체로 이를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로 이를 저장하는데 객체 지향의 장점, 특성들 뭐 지금 제가 써놓은 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이런 그런 특성들을 데이터 설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ORM이란 개념이 나온 겁니다. JPA보다 먼저 이제 이 객체와 그 관계형 데이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이 이제 ORM,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그다음 DAO, DTO 객체를 생성하고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총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이 있었는데 ORM을 저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정이 이렇게 두 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저희가 SQL을 통해서 설계해 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 DAO, DTO를 물론 작성해 줘야 하지만 많은 부분이 굉장히
반복되는 부분이 제거되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앞선 두 과정이 이렇게 통합되어서 개발 과정이 이제 굉장히 단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ORM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자바 진영의 이제 기술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JPA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JPA는 그러면 제가 세션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라이브러리일지 프레임워크일지 JPA 프레임워크라고 그 크롬에 검색해 보시면 쫙 나옵니다. 근데 또 JPA 라이브러리라고 또 검색을 해 보시면 쫙 또 나와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되게 둘 다 그냥 혼용을 하시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 JPA 자체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 ORM이 메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ORM을 수행하는 그 기술이 명세되어 있는 거는 하이버네이트. 밑에 사진에 밑에 보시면 하이버네이트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ORM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가 많아요. 뭐 그 노드.js 쪽에도 있을 거고 장고 쪽에도 아마 있을 텐데 저는 잘 몰라서. 근데 자바 진영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하이버네이트라는 그 ORM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이버네이트의 ORM 기능들을 이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그 API를 제공하는 것이 JPA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JPA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라기보다 그런 API 셋인 거죠. API를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JPA를 사용해야 되는지 총 5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산성이 좋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집어넣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JPA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 되게 간단하죠. 한 줄이 됐습니다. 물론 이 앞선 과정에 뭔가 좀 더 해줘야 될 게 많지만 그 기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써야 하는 코드는 한 줄입니다. 굉장히 줄어들었죠.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유지 보수가 굉장히 편하다. 저희가 아까 여쭤봤던 이제 데이터에 뭐 하나의 컬럼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직접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SQL을 이제 그 텍스트 값을 직접 수정해 줘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또 그 컬럼을 추가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백엔드 개발인지 데이터베이스 개발인지, 모호해지죠. 그래서 JPA를 사용하면 저희 이따가 entity라는 객체를 배울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매핑되는 객체가 존재합니다. 그게 entity인데 여기에 컬럼을 하나 추가해 주면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그 컬럼이 추가가 되고요. 똑같이 그거를 백엔드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따로 추가해주는 과정 없이 한 줄 딱 그 속성값만 추가해주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패러다임 불일치라는 건데, 패러다임은 객체 지향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객체 지향의 어떤 특성들을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 그거 때문에 이제 ORM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상속, 객체다임의 주요 패러다임 중에 하나죠. 상속이라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게 앨범이랑 무비, 북, 이 아이템이라는 공통적인 이름, 가격 등의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코드를 쓸 때 굉장히 편하죠. 어, 코드를 그 아이템에는 이름 가격만 써놓고 앨범 무비 북에는 굳이 이름하고 가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블에서 이걸 그대로 구현한다고 치면 어 결국에 이 조인 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이제 앨범, 무비, 북이라는 테이블을 하나씩 만들고 이 아이템과 앨범, 네, 아이템과 무비 각 테이블들을 연결을 시켜 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객체 지형에서는 한 줄, 그냥 extend item이라는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지만 이 테이블에서는 그들을 참조하는 어떤 외래키 등을 추가해 주고 이를 조인문 등으로 좀 훨씬 쿼리도 길어지고 어, 일일이 그 구현하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불편한 게 맞죠? 객체 지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그리고 또 연관관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객체, 객체에서 뭔가 서로 다른 객체의 연관관계를 표현할 때, 어, 이런 식으로 어떤 멤버와 팀을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멤버 객체에 팀이라는 객체 속성을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놓고, 근데 테이블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래키를 통해서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해 보입니다만은 결국에 어쨌든 객체에서도 이거를 어,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테이블에서도 결국에 외래키를 저희가 따로 만드는 방식으로 또 구현을 일일이 다 객체에서도 테이블에서도 다 반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선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객체 지향에서는 간단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테이블에서도 결국 똑같이 우리가 구현을 할 때 똑같이 구현을 해야 되고 되게 번거롭다. 그런 과정이 두 번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앞선 설명이었는데 앞서 설명드렸는데 멤버 안에 이런 팀 객체를 추가함으로써 연관관계를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객체 지향에서. 그 다음에 패러다임 브릿지 이제는 객체 그래프 탐색인데요. 어, 저희가 이런 그 연관관계를 객체들이 가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객체끼리 이게 구현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앞서 보이시면은 팀 객체를 저희가 가져왔다고 쳤을 때 네, 팀을 통해서 멤버 오더 그다음에 네, 해서 팀을 통해서 멤버 그다음에 멤버를 통해서 오더 그래서 오더의 네임을 저희가 가져오는 코드인 겁니다. 이제 연관된 객체를 계속 이게 추적해 가면서 이 탐색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해가 가능하시죠? 어, 근데 테이블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팀 객체를 하나 불러왔을 때 이 멤버하고 어떤 외래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팀 한 번의 쿼리로 이제 팀을 불러와서 멤버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인문을 통해서 멤버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 멤버에서 오더를 불러오는 거는 한 번의 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그거를 해줘야 되죠. 조인문은 결국에 1대1로 하나까지만 더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객체에서는 너무나 쉽게 카테고리까지 갈 수 있는데 테이블에서는 쿼리문으로는 그게 일일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비교인데 보통 저희가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비교하면은 똑같은 값, 속성 값들을 집어넣더라도 어, 다르잖아요. 이 이퀄 이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하면은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다 해도 객체는 주소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는 입장에서 똑같은 값이 들어갔다면 그 둘은 똑같은 객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똑같은 이제 그 속성이 들어간 멤버가 들어간
객체, 서로 다른 객체라면 둘은 똑같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JPA 엔티티 객체인 겁니다. 그리고 또 성능이 개선이 되죠. 왜냐하면 근데 굉장히 이렇게 편한데 오히려 그러면 부가적인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 성능이 저하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JPA는 DB와 자바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JDBC API를 사용하면서 중간에 어떤 메모리를 하나 둡니다. 중간에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캐싱을 할 수가 있죠. 저희 그 캐싱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 아실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먼 곳에서 데이터를 그때그때마다 일일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제 가까운 곳에 불러와서 가까운 곳에 저장해 놓고 그게 다시 사용되면 거기서 바로 던져주는 게 이제 캐싱이죠. 그래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내에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성능이 개선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능이 개선된다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접근 추상화와 빈도 독립성이라는 건데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쓰잖아요. 근데 JPA를 사용하면 드라이버만 이제 수정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뭐 간단하게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API들을. 데이터베이스마다 뭔가 다르게 뭐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MySQL을 사용하는 코드를 썼어요. 근데 오라클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라클로 드라이버를 변경해서 연결을 JPA가 해주고 근데 코드 자체에서 바꿔줄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고려해야 되는 다양한 DB 종류에 따라 고려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편하겠죠. 자, 그러면 JPA가 우리가 왜 이제 개발됐는지, 왜 JPA를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JP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부적인 동작 방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석성 컨텍스트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엔티티 매니저라고 표현이 됩니다. 엔티티 매니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에 JPA를 도입하면 JPA가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거를 자동으로 일단 하나 만듭니다. 싱글톤 객체를 만듭니다. 딱 하나만 있는 거죠. 딱 하나만 있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니까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을 해서 그 요청 하나하나 구현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 풀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JPA 쪽의 기술은 아닌데 그 JDBC 쪽인데 그래서 커넥션 풀이라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이 아까 보시면 DEO 객체 생성할 때 커넥션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는 커넥션 객체를 미리 엄청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요청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커넥션을 저장해 놓는 커넥션 풀이라는 거에서 이 엔티티 매니저가 커넥션 하나를 꺼내 와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해서 이 요청을 처리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 영속성 컨텍스트, 엔티티 매니저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일단 구성 요소입니다. 이 영속성 컨텍스트 내부에는 그런 데이터 객체들을, 엔티티 객체들을 이제 그 저장할 수 있는, 캐싱할 수 있는 1차 캐싱에 지원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SQL문들, 그러니까 그런 그 데이터들을 객체에 저장하고 혹은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그런 SQL들을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차 캐치. 그러니까 엔티티 매니저잖아요. 그 엔티티라는 개념이 어, 엔티티라는 저희가 객체로 만들어 줄 건데 그 개념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하나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객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그 테이블에 대한 어떤 선언이 됩니다. 그 테이블, 그 이제
엔티티 객체 내의 다양한 속성들은 그 테이블의 컬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엔티티 객체를 내가 인스턴스화하면 new 해가지고 만들면 그게 그 테이블의 row, 어, 테이블의 데이터, 실제 데이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 값은 이 new 엔티티, 새롭게 만들어진 엔티티 인스턴스 하나의 똑같이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row, 그 데이터 하나를 객체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런 엔티티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느냐?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1차 캐싱하는 공간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ID 값으로 동일성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코드 보여드릴 텐데 그 엔티티 객체 내부에는 무조건 이 identifier, 이 ID 값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는 primary key라는 값으로 구현이 되고요. 또 영속성 컨텍스트 내에서 이제 서로 다른 엔티티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엔티티를 어, 그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서로 다른 객체의 이 엔티티를 저장을 해도 동일하게 판단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엔티티의 ID 값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먼저 제가 다루겠습니다. 트랜잭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을 이제 뭐 저게 한글처럼 부르는 건데 어,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이 식당에서 주문 가능한 음식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주문을 만들고요. 그 주문에 따라서 금액이 결제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러한 과정 중에 주문을 생성하는 어, 컬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또 생성이 됐는데 내가 취소를 했어. 근데 취소가 안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주문을 생성이 됐는데 금액이 이제 결제가 된 거죠. 여기서 살짝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합시다. 주문을 급하게 취소를 했는데 그러한 과정이 취소가 안 먹히고 금액이 결제가 됐다. 아주 대참사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성공했음을 어, 보장해야 이 세 개가 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유효해야, 세 개가 다 멀쩡히 작동을 해야 이 세 개가 작동이 된다. 작동이 됨을 보장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트랜잭션인 겁니다. 이 최소 작업 단위로서 이 세 개는 무조건 한 뭉텅이로 묶여가지고 하나라도 작동을 안 하면 땡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 작업 단위인 겁니다. 이 세 개만큼은 연결됐을 때 무조건 다 원활히 실행이 되어야 이 하나의 작업 단위가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이게 실행이 돼서 DB에 반영되면 그걸 이제 커밋 한다고 하고요. 아니면 롤백, 그러니까 다 취소를 해버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 이런 개념인데 어, 자, 트랜잭션을 그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쿼리들을 한 번에 이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한 번에 실행을 하려면 결국에 이제 일시적으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SQL 쓰기 지원 저장소인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서 이제 또 응속성 컨텍스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 잠깐 알아봤고 특성을 또 알아보면은 만약에 이 엔티티 객체를 1차 캐싱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컨텍스트 내부에 저장이 되었어요. 어, 엔티티 객체가 이렇게 영속성 컨텍스트 내에 저장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이 된 상태에서 뭔가 멤버 2에 뭔가 데이터가 하나 바뀌었어요. 제가 직접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변화를 감지를 해서 업데이트, 그러니까 SQL 업데이트문을 하나 만들어서 SQL 쓰기 지원 저장소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때마다 그 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데이트 문을 날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얘가 날려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그걸 일일이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변동이 생기면 이제 반영이 됩니다, DB에. 그래서 이 영속성 컨텍스트 내부에서 NGT라는 객체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NGT는 그 테이블 하나고 그 엔티티의 실제 인스턴스는 테이블의 로우로 대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엔티티가 영속성 컨텍스트와 어떤 영속성 컨텍스트에 의해서 어떤 생명 주기를 가지는지, 지금 이게 11111인데 원래 1233으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해서 보시면은 상태가 어, 비영속, 예, 그다음에 영속, 그다음 준영속, 삭제, 이 네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영속 단계는 이렇게 엔티티 객체를 하나 생성해 놓았을 뿐인 거예요. 아직은 영속성 컨텍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아주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영속입니다. 그래서 이 EM이 뭐냐면 엔티티 매니저라는 객체인데, 엔티티 매니저를 미리 만들어 놓고 펄시스트라는 메서드에 의해서 이 엔티티가 영속성 컨텍스트 내에서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관리가 된다라 함은 이렇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D 값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개인으로 식별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 된다. 그런 관리, 그렇게 관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준영속 단계는 그렇게 영속 단계에 있다가 잠시 그 영속성 컨텍스트의 관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예 그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삭제가 되는 거죠. 리무브입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코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코드를 직접 써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로 플러시라는 건데, 요거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엔티티들을 DB에 그대로 반영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선 이 코드들은 직접 써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JPA를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JPA 엔티티 객체를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성 요소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이 클래스 자체에 이 entity라는 annotation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객체가 entity라는 것을 스프링 컨테이너가 이를 인지하고 JPA entity 객체로 인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입니다. 이 entity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 상에 테이블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그 테이블에 대한 설정, 뭐 이름도 되고요. 뭐 다양한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름을 지정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지정할 때 MySQL 예약어라는 게 있는데, 이미 MySQL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요거를 커스텀 테이블, 그러니까 유저 그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테이블에는 이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는 예약어들이 몇 개 있어요. 유저도 있고 제 실습 코드로 드렸던 커멘트도 사실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거 ID 값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속성 컨텍스트 내에서 이제 식별자로 작동을 하는, 그리고 테이블에서는 프라이머리 키로 작동을 하는 ID 값을 이 어노테이션을 통해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컬럼에 대한 다양한 설정, 뭐 이름, 길이, 그런 것들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키를 매핑하는 그 ID 값이죠. 아까 ID로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그 정해줬던 이 기본 키, 식별자를 이제 다룰 때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기본 키가, 어, 그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 같이 유일한 값이 되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기본키를 데이터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그 기본키를 직접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키를 부여하는 그런 전략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MySQL에서는 그 프라이머리 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거든요. 근데 어, MySQL에서는 오토 인크리먼트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생성되면 1부터 시작을 해서 2, 3, 4, 1씩 증가하는 정수값을 id 값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MySQL을 사용한다 했을 때는 그 id 값의 generated value의 그 전략을 identity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보통 코드를 쓸 때도 id 값을 직접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id 값은 생성하지 않고 그냥 이제 넘기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생성된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거기 플러스 1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부여를 해줍니다. 이건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그 이제 이 자바에서 제가 앞선 코드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롱이랑 스트링 값을 이렇게 해놓으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int 값과 varchar 값으로 구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롱이 아니고 int는 과연 뭐가 될까? 그 뭐 스트링은 어떻게 될까? 뭐 데이트 값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 이 링크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퀴즈 한번 해볼게요. 앞선 내용 바탕이 돼서 퀴즈를 만들어 봤는데 해가지고 제가 셀스 코드에도 올려놨죠. 그 퀴즈에 보시면은 어,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요 코드를 한번 보실게요.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멤버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엔티티입니다. 엔티티고 이 엔티티 지금 아이덴티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이런 엔티티 객체를 지금 만들어줬고 여기 유저네임을 지금 이동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속성이 지금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지금 무시하시고 유저네임은 정해줬는데 아이디는 따로 정해주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 멤버 레포지토리 세이브라는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요거는 그냥 펄시스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펄시스트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이브 원본 코드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id 값을 얻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JP는 트랜잭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세이브를 한 상태에서 이 메서드 자체가 실행이 끝나야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원래는 반영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멤버의 id 값을 따로 설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id 값을 알고 싶어. id 값을 알고 싶은 상황이라면 어, 다시 그러면 세이브 한 다음에 어, 다시 찾아와서 그 아이디를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주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세이브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긴 되겠지만 저희 생각에 아직 이 그 메서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DB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아이디 값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바로 이제 멤버에 get id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올까요? 이거를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트 됐고 조금 걸리네요.
네. 네, 보시면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라서 지금 멤버가 이게 URL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1 입니다. 1. 그래서 1을 수행을 해 보면 네. 지금 아마 첫 번째 데이터였을 겁니다. 이 1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반환이 되죠. 아이디 값을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드상에서는 어 이게 지금 영속성 컨텍스트에 실린 것뿐이지 아직 그 메서드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디가 생겼을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아이덴티티 전략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영속성 컨텍스트에 올라간 순간 올라가는 것까지는 DB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플러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시가 되어야 근데 그 DB에 반영이 되는데 플러시는 그 메서드 자체가 끝나야 실행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그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ID 값이 영속성 컨텍스트 내부에 이 엔티티가 저장되기 위해선 ID 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조건. 근데 아이덴티티 전략을 사용하면 직접 생성을 해주지 않고 그냥 넘겨요. 그러면 영속성 컨텍스트는 얘는 ID 값이 아직 없구나. 아이덴티티 전략이구나 하고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이걸 인서트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ID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이브 하자마자 ID 값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나올 수가 있다. 한 번 더 해보면은 2가 나오겠죠. 계속 하나씩 만들고 있는 거니까. 3, 4, 5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퀴즈였고요. 크게 이해 못하셔도 모르겠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네. 자, 그다음부터 이제 JPA의 연관관계 매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세션 때 ERD를 직접 그렸잖아요. 오더 쿠폰 유저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 과정을 직접 이제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테이블에서는 1차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래키를 통해서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팀과 멤버가 1대 N 관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멤버 객체가 어떤 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팀 아이디라는 외래키 FK 값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테이블 간의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테이블에서.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반방향 방식이죠. 왜냐하면 이 외래키가 멤버 쪽에만 있기 때문에 반방향 방식입니다만 근데 SQL에서는 SQL로 멤버를 먼저 찾고 팀 아이디로 팀을 찾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대로 팀을 먼저 찾고 이 팀 아이디를 통해서 멤버에서 이 팀 아이디를 가진 이제 멤버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방향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커리로는 양방향 다 참조가 가능하다 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래키는 보통 어디에 생성될까라는 얘기인데 어, 자 1대 N 관계예요. 1대 N 관계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부하? 부하 주하고 대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누가 주가 되고 누가 대상이 될까요? 뭔가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개념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좀 팀과 멤버겠죠. 결국에 팀은 멤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멤버는 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팀과 멤버, 팀이 주인이고 멤버가 좀 부하 이런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ERD를 그리거나 데이터를 설계할 때 부모 자식의 그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성을 물려줄 때, 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외래키는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래키는 그 대상에 생성된다. 그러면은 이 연관관계의 주인은 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1대 다에서는 1이 이제 다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1대 1이나 다대다의 관계에서라면 요거는 일단 다대다는 일단 나중에 더 다룰 거라니까 나중에 더 다룰 거라서 패스를 하고 1대 1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대 1이라도 누가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저라는 값이 있고, 그다음에 유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유저 포트폴리오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누가 주가 되고 누가 대상이 될까요? 당연히 유저가 주가 되고 유저 포트폴리오가 대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유저 포트폴리오라는 게 존재를 할까요? 물론 하나밖에 없지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저 포트폴리오는. 근데 유저 포트폴리오가 존재하는데 그 유저가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유저가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러한 관계에서는 유저가 주가 되고 유저 포트폴리오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을 그런 부모 자식 관계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외래키는 유저 포트폴리오의 생성이 되고 이제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객체에서 이러한 연관관계를 매핑하는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객체에서는 양방향도 되고 단방향도 되고 그러니까 멤버에 팀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 팀을 참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서 팀에 멤버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양방향이고요. 만약에 팀의 멤버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객체가 속성이 없다. 그러면은 단방향인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서는 단방향을 무조건 단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 멤버스라는 게 없으면은 팀에서 멤버를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멤버에서는 팀을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근데 테이블에서는 외래키가 어, 한쪽에만 생성이 돼도 양쪽에서 참조가 가능했지만 객체에서는 이 객체 그 속성이 한쪽에만 생성이 되면 한쪽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테이블은 양방향으로 참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객체도 굳이 단방향으로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양방향으로 구현을 했을 때 그게 더 편하겠죠. 멤버를 불렀을 때 팀을 불러올 수 있고 팀을 불렀을 때 멤버를 불러올 수 없다면 불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리스트 멤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대 N이잖아요. 멤버 입장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는 팀은 하나인데 팀 입장에서는 멤버가 여러 개겠죠. 1대 N이니까. 그래서 이 리스트로 담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 코드로 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관계에서 주객체와 대상객체를 정한다 했을 때, 네, 어느 쪽이 이제 주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멤버가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거고, 그러면은 멤버가 부모, 포트폴리오가 그 자식이 될 겁니다. 실제 코드로 1대1 관계를 매핑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멤버랑 포트폴리오 둘 다 ID 값은 갖고 있겠죠? MySQL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멤버는 포트폴리오를 원투원이라는 어노테이션. 이 원투원이라는 어노테이션은 이 1대1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걸로 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객체 하나에다가 그 어노테이션을 붙임으로써 이게 테이블에서는 그 연관관계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맵드바이라는 속성은 그 반대편에서 자신을 참조하는 어떤 변수명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서로 양방향 참조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속성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반대쪽에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 객체죠, 이거는. 그래서 외래키가 이쪽에 생깁니다.
근데 엔티티는 테이블과 1대1 대응이 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포트폴리오에 이 멤버 값에 대한 외래키가 생성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이 조인 컬럼이라는 겁니다. 생성되는 외래키, 그러니까 이게 외래키임을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 멤버가 이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멤버가 주인, 부모니까 이 외래키를 받아와야 하는데, 그 외래키임을 명시하는 거고, 조인 컬럼이라는 어노테이션이. 그리고 원투원에서 이쪽 포트폴리오에서 매뜨바이를 안 하는 이유는 조인 컬럼이라는 게 이미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외래키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굳이 안 해줘도 실행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대1 관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뭐 아이디 값 다 무시하시고 요 원투원이 붙은 요 두 개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대 N 관계입니다. 팀과 멤버는 1대 N이니까 여기서 팀이 주고 멤버가 대상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코드로 구현된 걸 보시면 멤버 쪽에서는 many-to-one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객체니까 외래키가 되겠죠? 그 팀은. 그래서 join 컬럼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팀 입장에서는 자기가 1이고 그쪽이 다잖아요. 그래서 one to many. 네. 반대로 멤버에서는 many-to-one이고 여기서도 아까처럼 맵드바이는 좀 주 객체 쪽이 생성되는 거라고 설정하는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여기서 팀은 멤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리스트 멤버, 이제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리스트 멤버라는 자료형으로 이거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new array 리스트로 이거를 설정해 직접 인스턴스 부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쓸데없습니다. 그냥 멤버스하고 세미콜론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 대 M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N 대 M 관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그냥 뭐 매니 투 매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하여튼 외래키는 어쨌든 필요할 거고, 근데 그럼 이런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이 누구지?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 사이트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멤버와 프로덕트, 상품, 얘네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멤버가 프로덕트를 뭐 사는 방식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 주문이 연결이 될 텐데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프로덕트도 많은 사람들이 샀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안 샀을 수도 있고 사실 이러한 관계가 이제 N/M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뚜렷하지 않을 때 둘 다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때 주 대상 객체를 정하기 힘들 때 그때 N/M인 겁니다. 요거 분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그냥 매니 투 매니 쓰면 되지 않나. 이게 테이블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nd-m 관계는 서로 다른 그 데이터들이 두 개의 테이블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자, 학생 테이블과 과목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end-m이라는 거 이건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들 둘이가 연결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산수학과 논리회로를 들을 수도 있고 그 2번 학생이 뭐 논리회로는 컴퓨터 구조 그다음에 3번 학생이 이산수학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 관계가. 자, 그러면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황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머리 키고요. 파란색은 외래 키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왼쪽 보시면은 이동건이라는 학생이 S1번과 S2번 과목을 듣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대건이라는 학생이 S2번, S3번, 박목사라는 학생은 S1번을 듣고 있네요. 가능하죠? 자,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반대쪽에서도 이산수학 같은 경우에 1번과 3번 학생이 듣고 있고 논리회로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컴퓨터 구조는 2번 학생이 이걸 보고 있네요. 자, 이게 문제가 뭘까요? 이거 문제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주황색인데
프라이머리 키와 외래 키가 합쳐져야지 요 로우가 요 데이터 한 줄 한 줄이 서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중복돼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1, 1, 2, 2, 3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뭘 찾아야 하는지 데이터가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프라이머리 키 값이 2고 과목 코드 값이 S2번인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식별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네. 결국에 하나의 컬럼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아마 MySQL을 막아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큰 혼란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그런 관계들, 1번 학생과 S1 과목과의 연결, 2번 학생과 S3 과목과의 연결만을 명시해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매니투매니는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왜 안 쓸까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멤버 언더바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두 개의 키들을 두 개의 외래키 값으로 연결하는 그런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 이걸 왜 안 쓸까? 이걸 쓰게 되면은 DB상에서 아마 만들어지긴 할 텐데 코드상에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매니투맨리를 붙이면 끝이라서 그 가운데 있는 테이블을 직접 다뤄줄 수가 없어요.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데 불구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쿼리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테이블이 생성될지 사실 모르니까 그거를 코드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쿼리 예측이 불가능하고 숨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멤버와 프로덕트의 연결은 어떤 걸까요? 사실 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주문인데 그러면 이 주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주문 시기나 그다음에 주문했을 때 뭐 어떤 좀 포인트를 더 준다거나 그러한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야 할 때 이걸 넣어줄 수가 없죠. 왜냐면 숨겨져 있으니까 테이블이 우리가 코드상으로는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일단 멤버와 프로덕트를 만들고 이제 멤버 프로덕트라는 중간 객체를 하나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리스트로 저장을 하고요. 원투매니 값으로 그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PK 값과 두 개의 FK, 두 개의 외래키가 존재하는 중간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추가 컬럼을 직접 뭐 써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퀴즈고요. 자, 아까 코드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팀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는 대충 무시하시고 멤버가 이제 리스트로 원투매니 값으로 가리키고 있고 멤버 같은 경우에 매니투원 값으로 조인 컬럼 네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 했을 때 서비스 2번 메서드 보시면 이 새로 팀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팀 이름을 정합니다. 어징이 4.12기 그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요.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팀에 속하는 멤버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멤버의 팀 객체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아, 이게 잠시만요.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 팀에다가 set, 어, add 멤버라는 걸 만들어서 이 새롭게 만든 멤버 객체를 집어넣을게요. 네. 자, add 메서드 한번 볼게요. add 메서드는, add 멤버는 지금 팀 내부에 생성이 된 이 리스트 멤버스에다가 add를 하는 겁니다. 그 리스트에다가 이 입력받은 멤버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객체에다가 직접 멤버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됐을 때, 이 팀과 멤버가 잘 연결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멤버 쪽에 생성된 외래키에 팀의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2번으로 해놔가지고 이거 생성하고 이걸 하고 피니시 떴죠. 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무슨 이름으로 생성이 됐을까요? 이게 자, 팀 볼게요. 네, 보시면은 팀은 멋쟁이 사자처럼 이기라는 이름으로 잘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멤버 한번 보실게요. 멤버 보시면은 지금 팀 아이디 값에 외래키 값이 들어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은 이 멤버가 1팀에 속했다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분명히 지금 팀 객체에다가 생성을 해줬잖아요. 넣어줬잖아. 어, 그러면은 이거 맞는 거 아닌가? 맞지 않나? 아, 그럼 이 시기가 잘못됐을까? 이게 지금 멤버가 생성되기 전에 이미 저장이 돼서 이 팀을 인식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둘 다 수행해보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자, 다시 실행을 시키면 안에 여전합니다. 그럼 이게 아닌가?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팀의 멤버 리스트에다가 이 멤버를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건데 JP 이거 모르면 JP 쓰지 마세요. 막 이런 영상이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결국에 저희가 보시면은 외래키가 생성되는 거는 멤버 쪽이죠. 그리고 멤버 쪽에 보시면은 이 멤버 쪽에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니투원. 그러니까 이 연관관계의 주인은 그 외래키가 생성되는 쪽입니다. 항상 이 연관관계를 주입할 때는 연관관계 주인에다가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팀에다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멤버의 셋 팀에다가 이미 만들어진 팀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이 외래키가 어느 쪽에 생성되는지 연관관계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 주시고 네, 그걸 분명히 생각을 해 주셔야 이제 연관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주시고 다시 확인해 보면 1번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연관관계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자,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사실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요 내용을 만약에 다 이해하셨다면은 JPA에서 해커톤에 나가는 수준까지 뭐 시큐리티도 뒤에 나오는 시큐리티도 사실 할 줄 몰라도 해커톤 나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JPA 사용은 가능한 겁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부터 할 거는 조금 이제 심화적인 내용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객체로서 결국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데이터를 표현할 때 분명히 이 테이블 그 SQL 쿼리로는 팀을 불러오면 멤버까지밖에 들고 올 수 없어요. 근데 JPA를 사용하면 멤버 객체를 하나 들고 왔다. 그러면은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불러오면 멤버를 불러오면은 연관된 모든 객체들을 한 번에 다 불러와 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이게 이제 오더를 제가 불렀어요. 근데 카테고리가 필요해. 그러면은 오더를 한번 불러왔을 때 그냥 한 번에 다 불러오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저는 딜리버리를 딱 불렀어요.
근데 나는 오더랑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딜리버리만 보고 싶어. 근데도 불구하고 다 들고 온다. 자, 그러면은 어 낭비잖아요. 그건 낭비입니다. 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로딩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즉시 로딩 전략입니다. 이게 자신하고 연관된 그런 엔티티들을 모두 한 번에 다 불러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연관된 객체가 하나일 경우 원투원이나 매니투원 같은 경우 어차피 하나니까 적용해 줍니다. 근데 요것도 막 굳이 불러올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매니투원 같은 경우는 연관관계가 이제 딱 하나, 그러니까 주인, 부모일 경우에 보통 많이 써요. 그러니까 팀을 불러온다. 어, 어, 이게 좀 잘못됐네요. 이게 조금 이상한데, 자, 매니투원일 때, 이게 멤버여야 돼요. 사실 멤버여야 되고, 멤버 아이디어여야 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하여튼, 뭐, 예를 들어, 팀 상위에 또 어떤 존재가 있다고 칩시다. 죄송합니다. 그 멤버 입장에서 이제 팀을 불러오는 거죠. 이게 코드가 설명이 잘 됐는데, 멤버 입장에서 이 팀에 대한 외래키입니다, 이게. 멤버 입장에서 팀을 불러오기 위한 멤버 객체 내부의 속성이에요. 근데, 한 멤버를 불러왔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팀을 알아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그 보여지는 경우라고 했을 때, 보통 뭐 자기 팀 관련된 정보만 보고 싶지 다른 팀 거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유저 정보를 불러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관이 되는 팀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즉시 로딩을 합니다. 그냥 한 번에 다 불러와라. 그래서 원투원, 매니투원에 적용을 한다. 그다음에 그 반대로 지연 로딩 전략입니다. 자, 요거는 연관된 엔티티를 그러니까 임시로 껍데기만 딱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게 프록시 객체라고 또 자세한 거는 근데 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껍데기만 그냥 가볍게 불러온 다음에 이제 사용한다 싶을 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팀 입장에서 멤버를 부를 때 사실 팀 입장에서 멤버가 여러 명인데 멤버를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경우에 막 멤버가 100명 넘는다, 1000명 넘는다 이런 경우에 일일이 다 불러오기 어렵잖아요. 그냥 팀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레이지 전략을 써서 이제 만약에 그 멤버가 필요한 경우에만 딱 불러오는 걸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연관관계에 지연 로딩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어, 그 대부분 팀을 불러오는 경우는 팀만 쓰고 아이템을 불러오는 경우에 아이템만 쓰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일일이 또 커스텀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레이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속성 전이라는 부분인데 영속성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주 대상,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그 부모의 어떤 그 컨텍스트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 만약에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생성되겠죠? 근데 이 부모가 삭제가 됐어. 삭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자식도 따라서 삭제가 돼야 하나? 아니면 굳이 아니 순장인가? 뭐 따라 죽을 필요는 없잖아 할 수도 있고요. 저기 부모가 없으면 이 자식도 쓸모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중에 또 어떤 거를 선택할까? 그게 바로 이제 캐스케이드, 영속성 전이를 설정해 주는 건데, 영속성 전이라는 말은 이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서의 어떤 그 생명 주기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생명 주기를 자식도 따라갈 건지 아닌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모두 다 적용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persist 할 때만 따라서 persist 하는 거, 그다음에 merge 할 때만 따라서 merge 하는 거, 그다음에 remove 할 때 따라서 remove 하는 거, 뭐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그 관계의 주가 되는, 부모가 되는 객체 쪽에서 설정을 해주고요. 어, 부모가 되는 객체 쪽에서 자신의 자식이 되는 그 속성에 직접 설정을 해주는 거고, 어, 이제 보통 캐스케이드 타입 하면은 펄시스트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딜리트를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 댓글을 누가 썼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저가 댓글을 썼는데 A라는 유저가 탈퇴를 해서 이 유저 정보가 사라져도 이 댓글을 보고 싶을 수 있어요. 유저 여전히. 근데 이 A라는 유저가 사라져서 이 댓글 또한 사라지게 된다. 이거는 사실 개발자가 예측할 수 없는, 유저가 예측할 수 없는 딜리트 플로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 차단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래머가 예측할 수 없는 삭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펄시스트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판 리무버는 올판이 이게 고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 부모가 사라진 자식 객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연관이 없어진 자식 객체가 사실 쓸모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동으로 알아서 지워주는 거죠. 이게 캐스케이드 타입 딜리트하고 이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확히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올판 리무벌 이거는 어,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정말 최적화해야 되는 경우에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깊게는 조사를 안 한 게 뭐 설명을 그렇게 깊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습인데요. 실습 코드는 제가 다 올려드렸고, 어, 이거를 재녹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한번 보시면서 직접 이건 뭐였지? 이건 뭐였지? 한번 코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과제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저희 어차피 또 과제가 곧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 코드에 오류가 몇 개 있었고 그거를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확인하셔서, 네, 이 영상을 다시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과제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열심히 또 아이디어톤 준비 잘 하시고 어, 과제도, 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